트럼프가 기자회견 중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 국기를 내려놓고 한국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2025년 11월 뉴욕타임스 기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오만하던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기 시작한 순간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한 한국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BBC, 일본 NHK, 알자지라, 그리고 한국의 모든 뉴스 채널이 동시에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조차 트럼프가 감동으로 무너진 단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도했을 정도였죠. 그날 이후 전 세계 정치 지형이 흔들렸고 미국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한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다시 가슴속에서 요동쳤고 그때의 냄새, 공기, 사람들, 그리고 눈물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요. 저는 장현우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중형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29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40을 넘겼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전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동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28번째 아버지의 투석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 장상호 씨는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묵묵한 분이셨지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고된 삶의 흔적은 신장을 망가뜨렸고 결국 투석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우야, 나 있잖아 조금 무섭다. 뭐가요, 아버지?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 가슴이 좀 이상해. 전문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런 날도 있죠. 푹 쉬세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저는 그렇게 그날 밤 아버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새벽 5시 15분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현우 선생님, 급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며 수백 번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냥 넘겼지? 왜 체크를 더 안 했을까? 왜?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침대 곁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그날 제 아버지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그 겨울,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제 마음은 텅 빈 듯 무기력했고 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진료는 언제 다시 복귀할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장님. 동료 의사들이 배려해 주었지만 저는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못 지켜놓고 어떻게 남의 생명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저는 거의 3개월 가까이 병원을 떠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닌 인생 전체가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에게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25년 봄의 어느 날 우연히 열어본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다 발신자 주소를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보낸 이는 존 에버리. 저와는 학술 세미나에서 한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상당히 실력 있는 과학자로 평가받았고 실전보다 윤리적 기준을 훨씬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졌죠. 메일의 본문은 단 3줄이었습니다. 장 박사님, 이걸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첨부 파일은 단 하나 확장 자명조차 낯선 SFRX라는 포맷이었어요. 컴퓨터에 바로 실행되지 않아 별도로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부터 호기심이 아니라 직감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파일이 단순한 바이러스 백신 개발 자료가 아니라 무언가 큰 사건의 단서가 될 것이라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였던 생화학 박사 김윤지를 찾아갔습니다. 윤지는 예전부터 제가 신뢰하던 연구자였고 저와 여러 논문도 함께 쓴 사이였습니다. 윤지야, 혹시 특수 포맷 복구화 가능해? 응? 뭔데 갑자기? 좀 이상한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아직 못 봤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또 스팸이야? 지난번에도 이상한 파일 받았다가 1시간 날렸잖아. 그건 그때고 이번 건 좀 달라. 윤지는 마지못해 프로그램을 돌렸고 파일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PX-24야. 그때까지 저는 PX-24라는 바이러스가 뉴스에 간간히 나올 뿐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단박에 알아봤죠. 이건 미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중단된 프로젝트야. 몇몇 자료는 MIT 출신 연구자들 손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 너한테 왜 보냈지? 그것도 존 에버리가. 중단된 이유는 뭔데? 부작용. 2차 돌연변이 유도 가능성. 그걸로 백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거든. 게다가 백신이 아닌 제어 백신이라는 게 더 문제였지. 제어 백신? 응, 완전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만 억제시키는 방식. 그런데 그게 제어를 잘못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있었어. 윤지의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위험한 걸 왜 나한테 보낸 걸까? 혹시 뭔가를 잘못 전송한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뒤 또 하나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존 에버리가 보낸 2번째 메시지에는 실제 임상 직전까지 개발된 시제품 백신의 구조가 담겨 있었고 유일한 생존 대상군은 동부가 인체 유전자군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백신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전자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실험체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돌아가신 진짜 이유가 PX-24였는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의 증상, 면역 반응의 이상,
일반적인 투석 환자에게는 드물었던 면역성 쇼크 반응.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메일을 받은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엔 진달래꽃 대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PX-24 바이러스의 아시아 지역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급 브리핑을 내보내고 있었고 저는 아직도 정식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느새 컴퓨터 앞에 앉아 백신 설계도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말렸습니다. 현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험 환경도 안 되고 윤리 승인도 못 받았잖아. 그럼 누가 해? 이걸 미국에 넘기면 또 몇 년은 묻힐 거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못하면 아무도 안 해. 윤지야, 이건 의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윤지는 긴 침묵 끝에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적어도 같이 가자. 혼자 두면 넌 또 무너질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다시 인간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제 감정은 상실과 후회라는 이름으로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옆에 서서 함께하겠다고 말해주니 그때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실험실을 빌렸습니다. 윤지의 대학 선배이자 생물학 교수로 있는 조경철 박사가 이 공간을 제공해준 덕분이었죠. 물론 정식 인허가는 없었고 사용도 비공식적인 연구용이었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생체 반응 예측이 안 되는 구조야. 조경철 박사는 파일을 검토하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 미국은 이미 손 떼버렸고 한국은 아직 PX에 대한 대응 체계도 없어. 다시 말하지만 저는 백신 전문가가 아닙니다. 감염내과 의사로서 바이러스의 증상과 확산 경로, 진단 및 초기 대응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백신의 화학적 구조와 반응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실험실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하나하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실험 마우스에게 첫 번째 샘플을 투여하고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실패하면 다시 샘플을 조합해 새로운 포뮬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45분. 저는 마우스 한 마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샘플이 실패로 끝난 순간이었죠. 주사 후 예상보다 빠른 쇼크 반응이 일어나며 폐와 심장에 동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우스의 작은 눈이 천천히 감기며 제 눈앞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야? 왜 이걸 나 혼자 해야 하지? 아버지, 저 잘못한 거 아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죄책감, 무력감, 분노, 그리고 의문.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걸 해낸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결국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이 고통을 왜 감당해야 할까? 하지만 다시 생각났습니다. 존 에버리의 이메일 그 마지막 문장.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몰라도 결국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은 제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한 끝에 네 번째 샘플에서 드디어 눈에 띄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마우스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됐고
혈중 면역 지표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첫 36시간 동안 특별한 이상 반응도 없이 먹이 섭취량, 움직임 모두 정상 수준을 회복했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혹시 진짜 되는 걸까? 윤지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현우야, 이 반응이면 조심스럽게 1차 성공이라고 봐야 돼.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하지만 조경철 박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 신체 반응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 게다가 인체 적용은 아직 논의조차 불가능해.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쌓아야겠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땐 이미 마음이 반쯤은 확신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는 그 이후로 더욱 집중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샘플 조합을 변경하고 반응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공식적으로 PX-24 대응 제어 백신 제5세대 샘플의 임상 전 단계 프로토콜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정부에 알릴까?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게다가 PX-24는 지금도 미국 언론에서만 간간히 언급되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아무 발표도 안 하고 있어. 근데 현우야, 너 이 백신 누구한테 쓰려고 만든 거야? 그 질문은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를 잃은 뒤 그분을 위한 복수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단계로 진입해 있었고 이 백신이 누구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군가요?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요? 며칠 뒤 연구실 문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수신인만 단 한 줄. 장현우 박사님 앞.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구조체의 핵심은 원래 백신이 아니라 전파 억제 장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버리는 설계를 절반만 보낸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미국 내부 고위 관계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난일까, 협박일까, 아니면 내부 고발자일까? 어느 쪽이든 단순한 실험이 아니란 것은 분명했습니다. 현우야, 너 이거 봤어? 봤어.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 트럼프가 백신 프로젝트에 개입했다고. 에버리가 트럼프의 팀이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다시 에버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지가 이상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현우야, 에버리 실종됐대. CNN의 단신 기사였고 공식적으로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처리됐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중단 후 실의에 빠졌다는 식으로 보도됐지만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무대로 끌려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에버리의 실종 소식이 보도된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편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이 종이 한 장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건지 무의식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백신이 아니라 전파 억제 장치였다.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조가 면역 유도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해왔지만 혹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실험으로 만들고 있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무기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생명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선별하는 구조였다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연구 결과를 보며 조금씩 생겨났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공포로 뒤바뀌는 느낌이었죠. 윤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이거 미국이 고의로 유출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실패했다고 발표하고 실제로는 통제할 수 있는 집단에만 보급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럼 왜 우리한테까지 온 거야? 그건 에버리만 알겠지. 아니, 에버리만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에버리와 나눈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단서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단어 선택, 문장 구조, 이모티콘, 서명 하나까지도 이젠 모두가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처음 보냈던 첨부 파일의 내부 코드 안에 숨겨진 암호 문자열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에버리가 이 구조체의 진짜 쓰임새를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기존의 구조가 통제를 목적으로 설계됐다면 이를 변형하여 완전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 샘플에서 억제 수치를 조정하고 면역 기억 형성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수정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만든 6차 샘플이 면역 반응과 함께 재감염 억제 반응까지 보이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현우야, 이거 진짜 면역이야. 두 번째 감염 모델에서도 반응이 일어나. 이건 진짜 백신이야. 우리는 그 순간 진짜의 시작선에 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틀어졌던 방향을 우리가 다시 바르게 조정하는 느낌. 누군가 통제하려 했던 기술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그렇게 고무돼 있던 저희 앞에 또 하나의 차가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하던 중 건물 관리실 앞에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장현우 박사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그들은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안보국에서 왔습니다. PX-24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검은 SUV에서 내린 두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눈빛이 예리했으며 다른 한 명은 마치 서류를 분석하듯 주변을 스캔하는 인상이었습니다. PX-24 백신 관련 실험, 지금까지 몇 차례 진행하셨습니까? 왜 그걸 저에게 묻는 거죠? 저는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닙니다. 미국 내 비공개 정보가 한국에서 실험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외교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공개된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료를 보낸 사람은 미국 CDC의 존 에버리였어요. 그가 저에게 파일을 전송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에버리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PX-24 기술 유출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에버리가 고의로 저를 끌어들였다는 의심. 그건 곧 제가 이 연구를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직결됐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흰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정식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현재 진행 중인 실험, 그 결과물은 미국 연방보건청의 국가안보물질로 분류된 내용입니다.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한 모든 연구는 정식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보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윤지를 불러 연구실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경고를 주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이 연구도 중단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 중단하라는 말은 안 했어. 대신 미국과 공동 소유로 하자는 뜻이지. 윤지는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개입됐다는 것도 진짜였다는 얘기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 PX-24 프로젝트가 트럼프 재임 시절 시작됐고 그가 직접 실험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내부 문서도 존재한다고 하더라. 근데 왜 멈췄을까? 윤리 때문이 아닐까? 백신이 아닌 통제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엔 공공에 공개하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몰라. 며칠 뒤 미국 측 인사 중 한 명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이메일이었습니다. 장현우 박사님, 백신 개발을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이 기술은 국제 안보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공식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공로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귀하의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백신은 에버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트럼프의 이름 아래에서 출발한 기술이었고 지금 제가 이 연구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 기술의 완성자로서 한국은 남겠지만 창시자는 결국 트럼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해.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 장난 아니야. 그냥 미국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우리도 크레딧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를 위해 만든 이 연구가 정치적인 이름표 달고 나가는 거야. 현우야, 이건 아버지를 넘어서 이미 전 세계가 걸린 문제야. 조금은 타협이 필요할지도 몰라. 윤지의 말은 옳았습니다. 이제 이건 개인의 감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한 가지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쓰려는 걸까? 한국에서 진행 중인 백신 개발 프로젝트는 정식 보건기관의 지원 없이 조용히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PX-24 바이러스는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였고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의 병원들도 빠르게 감염자 격리 구역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PX-24 백신 프로젝트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느려졌고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조차 이 기술이 결국 한국인의 손에서 완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전 세계 기자단은 술렁였습니다. 트럼프가 백신 기술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겼다는 식의 자막이 뉴스 속보를 타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한국인의 이름은 장현우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백신을 장현우 프로토콜로 공식 명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서울에 있는 작은 연구실 노트북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제 이름을 공개하며 백신 기술을 한국의 이름으로 지칭한 것은 미국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이틀 후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보건안보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백신 개발 관련 권리는 여전히 미국 연방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PX-24 백신의 기본 설계가 미국 내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기술 적용 여부와 상용화 또한 미국이 승인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보건학회에 제출된 임상보고서 하나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민간 연구진이 PX-24 제6차 백신 샘플을 이용해 실제 중증 환자에게 실험적 적용을 시도했고 해당 환자가 사흘 만에 호흡을 되찾고 회복 반응을 보였다는 사진과 수치, 생체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는 바로 윤지였습니다. 윤지야, 너 이거 왜 발표했어? 누군가는 우리가 진짜로 뭘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했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어쩔 건데? 숨기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우리가 만든 이 백신 지금도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야. 기록만 하고 끝낼 수는 없어. 그때 저는 윤지를 보며 처음 그가 제 옆에 서겠다고 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왔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한국 외교부가 저에게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왔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PX-24 백신 연구를 국가주도 컨소시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즉, 이 연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운영되며 모든 결정권은 공동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백신의 이름은 K-백신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제학회에서 공개된 윤지의 임상보고는 하루 만에 전 세계 과학계와 보건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발 면역 반응 생성 확인이라는 문장은 그 어떤 실험 보고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민간 연구진 PX-24 치료제 완성? 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의 유산 한국의 손에서 빛보다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조롱 섞인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 속에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PX-24 백신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계획에 따라 미국의 연방과학 예산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라며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박사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연구 중단과 관련된 정식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단이라니요? 임상까지 성공했는데 왜? 박사님의 연구가 지금은 과학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더 이상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두고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였죠. 윤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만약 이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어떤 방식 말이야? 백신을 가진 국가가 백신 없는 국가를 통제하는 거야. 우리 거 필요하지? 그럼 조건을 들어. 그런 세상이 오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런 조건부 공급 정책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추진했던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사진은 작은 돌비석 위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건데 왜 점점 정치가 되고 이권이 되고 전쟁이 되어가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는데 옆에서 제 아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아빠가 사람 살리는 걸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손잡아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작업이 왜 시작됐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고, 그 다음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 하나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며칠 뒤 UNWHO가 공식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PX-24 백신의 기술 자료를 국제 공공재로 등록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술 소유권을 유보하는 대신 임상과 제조, 공급은 WHO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 그 문서를 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백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백신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가 서로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WHO의 공식 제안서를 받은 뒤 국내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현우 박사 백신 국제화 수락하나, 트럼프와의 백신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박사님, 미국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박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비공식 자리이며 한국 외교부 측에서도 동행 예정입니다. 순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모든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서울 한남동의 한 대사관저. 경호원이 철통같이 둘러싼 그 공간 한가운데 트럼프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본 그의 인상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땐 늘 단호하고 공격적인 말투였지만 이날의 그는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장 박사.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듣고 싶소. 저는 숨을 고르며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PX-24로 생을 마감했던 그날부터 에버리의 이메일, 윤지와의 실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이유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솔직히 말하자면 백신을 무기화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 더 강한 나라만 살아남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의자를 뒤로 살짝 젖혔습니다. 그런데 에버리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나는 그걸 모욕으로 여겼소. 왜 하필 한국인가? 왜 미국이 아닌가?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엔 분노보다 낡은 패러다임에 대한 진심 어린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소.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닥터장. 내 이름보다 당신 이름이 이 백신에 더 어울리오. 그날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WHO에 자료 넘기자. 전부 다. 이제 이 백신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의 것이야.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 가로수 너머로 봄꽃들이 막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WHO와의 기술 공유 협약은 제가 사인한 단 하나의 문서로 시작됐습니다. 장문의 법적 문구와 기술적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은 그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본 협약은 인류 공동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기술은 누구의 소유도 아님을 명시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처음 에버리에게 받았던 이메일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모르지만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저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방향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공유 이후 WHO는 장현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PX-24 백신 생산과 배포를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가장 먼저 백신을 받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곳의 어린이병원 의사가 제게 보낸 손편지 한 통은 지금도 제 연구실 책상 서랍 안에 조심스레 보관돼 있습니다. 장 박사님, 아이들이 웃습니다. 눈물을 멈췄고 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준 건 단지 치료제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그간의 밤샘, 피로, 갈등, 그리고 고통이 모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지는 이후 정부 산하국제보건기술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글쎄, 예전처럼 긴박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긴 해. 아마 우리 둘 다 삶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을 거쳐왔기 때문일 거야. 그 대화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느낄 수 있었어요. 트럼프는 PX-24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몇 언론은 그가 정치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고 분석했고, 일부는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제 가슴에 박힌 못처럼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할 수 있었소. 그리고 아버지 묘비 아래 작은 비석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이 백신은 장상호 씨에게 바칩니다. 그의 침묵이 생명을 살렸고 그의 이름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비석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내 이름 말고 너 이름으로 기록되겠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멋지잖아요. 그 순간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걷히는 듯 했고 따뜻한 봄바람이 등 뒤에서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PX-24 백신이 WHO 산하로 완전 이관된 뒤 세계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이슈보다 뜨거웠던 백신 논란은 서서히 사라졌고 뉴스 채널도 다시 일상적인 보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 사건이 남긴 의미가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노인분들 사이에서 조용히 제 눈을 마주치고 고개 숙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마주친 아주머니가 살며시 제 손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 참 잘 남기셨어요. 우리 집도 백신 덕에 큰일 막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뒷목을 만지작거리며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했습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했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제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책임과 명분, 윤리와 정치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백신을 만든 사람이 된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자도 영웅도 과학자도 아닌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 일 이후 병원에 복귀한 저는
예전보다 더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그 누구도 제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저 역시 누구보다 평범한 의사처럼 환자들의 증상을 듣고 처방을 내리고 때로는 조용히 안부를 묻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오래된 환자 중 한 분이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이에요. 세상 구한 사람이라던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일도 결국엔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죠. 사람 하나 살리고 싶은 마음요. 그날 오후 윤지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연구실에서 백신 반응 모의 테스트 돌렸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가더라.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그걸 해냈다는 게.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해낸 거야. 그 백신은 우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의 것이니까. 국제학술지에서는 이 백신을 기술의 진화로 평가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보내고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였고 그 마음에 공감해준 친구가 있었고 끝까지 그 이야기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의 기술도 아닌 모두의 삶이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진료실 창문을 통해 문득 벚꽃이 피어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이젠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늘 달렸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해야 했고 누군가를 살려야 했으며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의미 없는 듯한 웃음소리에 조용히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과학 수업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현우라는 이름보다는 PX-24 백신 개발에 참여한 한국인 의사라는 타이틀로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고 그날 교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백신은 누가 만드는 걸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자요. 의사요. 컴퓨터요.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중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몰래 제게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중에 나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래요. 그런데 꼭 이름은 안 남겨도 되죠? 그냥 그 사람이 웃으면 되니까요. 그 쪽지는 제 가방 안에 고이 접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름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준 일,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저는 무너졌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품고 다시 사람을 향해 걸어간 끝에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느긋해졌으며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고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